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ESG는 이제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지만 사실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ESG가 왜 중요한지, 또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회에 공헌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G 컨설턴트이신 이현미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SG 하면은 E가 환경. 네. environment. 네. S는 소셜의 사회. 사회. 네. 그다음에 G는 거버넌스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 사회, 거버넌스 하면 이제 지배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영문 앞글자를 딴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 거예요? ESG 하면 이렇게 늘 얘기하고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긴 시작했는데 네. 막상 뭐지 하면은 대답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네, 쉽지 않죠. 예. ESG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회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좀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할 때 이제 회사의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했죠. 이 회사가 돈을 벌 회사냐 못 벌 회사냐. 네. 근데 그것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던 비재무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어떤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이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기존의 재무제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요소들이 기업의 어떤 주가나 또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례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투자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강해지면서 네. 기업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공개해라 투명하게 네.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뭐 경영계 신년사라든가 인사말 보면은 이제 지속 가능성, 뭐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지금 ESG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ESG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독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요.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ESG보다는 Sustainability,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제 비슷하지만 좀 사용하는 용어에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우리가 눈앞의 돈벌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이나 사회와 어떻게 더불어서 공존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2000년대 초반쯤 등장한 개념인가요? 이제 개념 자체는 사실 이제 2006년에 그 유엔이 발표한 그 사회책임 보고서에서 처음 그 단어는 이제 등장을 했지만 네. 그 이후로 크게 뭐 이렇게 주목을 못 받다가 이렇게 이제 급격히 이 개념이 부상을 하게 된 건 그 블랙록이라는 이제는 아주 이제 유명해진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데요. 네네. 블랙록의 CEO가 2018년에 이제 연례 서한에서 우리가 이제는 투자를 할 때 기업들의 이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부터 이 ESG의 개념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재무적인 요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버는 것 이외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활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들의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면서 네. 물건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뭐 남자 직원 대비 여자 직원의 급여의 비율이 동등한지. 그리고 이런 아동 노동을 네. 착취해서 값싼 제품을 만들지는 않는지 네네. 이런 것들이 모두 ESG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재무적이지만 재무적이지 않은 모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제
그 업계 확대된 거죠. 네, 맞습니다. 확산이 된 거죠. 네. 실질적으로 비재무적인 요소가 기업 주가에 영향을 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주세요.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사례로는 이제 나이키의 축구공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1996년도에 나이키가 이제 그 축구공을 실제 이제 만드는 그 업무를 이제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이게 네. 이제 건너 파키스탄에 이제 12살 먹은 어린 소년이 이제 축구공을 그 꼬매고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이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네.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나이키가 하게 되죠. 아,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제 이 나이키에 대한 엄청난 그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게 되고 그 다음 해인 97년도에 나이키가 64년에 이제 회사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 국내에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국내에는 좀 최근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22년에 이 광주의 이제 화정동의 그 아이파크 건설 네네. 다들 현장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굉장히 좀 큰 사고가 있어서 이제 근로자분들이 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이 현대산업개발이죠. HDC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ESG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ESG라는 게 좋은 기업이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냉정하게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하고 잘 못하는 회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짚어본다면은요.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ESG 경영을 잘하면 뭐 착한 회사, 그 ESG 경영을 잘 못하면 못된 회사,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ESG 경영이라는 거는 그 자체에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ESG 경영을 잘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우리 회사의 이제 매출이나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그것에 네네. 대해서 잘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제 빠르게 그 피해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걸 ESG 경영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할 수 말씀을 있죠. 들어보면 터졌을 때 알 수 있는 거지 터지기 네. 전에는 사실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네, 대부분의 이제 회사의 어떤 관리 부서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ESG 경영도 특히 이게 사고가 터져야 비로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 우리 회사가 이 부분이 ESG 관리가 안 되고 있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게 아마 기업들이 가장 ESG 경영에 있어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노력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가보자 이런 그렇죠.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가 환경 또 사회 지배구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네. 개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랬다가 최근 와서는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기업들이 사업 보고서 이런 데다가 그런 거를 좀 필수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사업 보고서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고 이제 그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한테는 더 이상 그게 어떤 고민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ESG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네. 이제 코스피 상장사 중에 기업의 자산 가치가 2조 원 이상인 회사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2025년부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다 그렇군요. ES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급박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큰 이제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언제부터 전 기업으로 다 간다고? 코스피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네. 있습니다. 당장 2조 원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내년부터고요. 그럼 그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항목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충족시키지 못한다거나 거기에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 참 기업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이제 25년도에
이런 비재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키는 것이 목표고 네.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데이터가 숫자가 뭐 어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이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최근에 이렇게 떠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자본주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방대한 폭넓은 비재무 정보를 전부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공개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규정을 하고 있고, 근데 네. 유럽은 또 정반대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부담을 기업들에게 지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소재한 회사 그 본사 자체의 그 비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여러 이제 전 세계 협력사들의 네. ESG 상황에 대해서도 이 본사가 책임을 지고 이제 관리를 해라. 그 협력사들의 ESG 수준도 너네들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좀 의무를 그러면은 부과하고 그 있죠. 범위는 똑같습니까? 미국하고 그러니까 좁혀서 온실가스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총망라해서 미국 하고 같은 있나요? 경우에도 이제 그거를 스콥 1, 2, 3라고 부르는데 우리 회사의 그 우리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지만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함되게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콥 3라고 부르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현재 지금 스콥 3까지 의무적으로 좀 공개하도록 제가 하는 유럽을 것으로. 여쭤봤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콥 3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온실가스라든가 탄소 배출 이 문제만 지금 국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인권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ESG라고 알고 있는 네.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 범위에 이제 여러 가지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참 이 ESG 경영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이현미 수석연구원께서는 이제 ESG 컨설턴트로도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ESG라는 것이 너무나 범위가 넓고 이제 너무나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그런 ESG 경영의 체계가 전혀 잡혀져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이 회사가 ESG 경영을 이제부터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데이터들은 한번 들춰봐야 되고 어떤 데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ESG 요소가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어떤 요소들을 특히 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온실가스 그 부분하고 네. 또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온실가스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인권 문제가 최근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네.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동남아나 남미나 아직 이제 개발도상국의 공장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나라들은 아직 이런 근로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이제 인건비를 이렇게 쥐어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청의 재하청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흩어져 있는 공장의 노동자의 인권까지도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이제 신경을 많이 그래도 쓰셔야 우리는 될 또 겁니다. 수출을 많이 네, 하는 맞습니다. 나라니까 네. 수출 상대국인 그 나라에서 ESG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가 또 맞춰줘야 되는 그렇죠. 것과 중요하지 네,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ESG 트렌드 중에서 환경은 주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요?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 회사가 이제 유럽에 있는 어떤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싸게 그리고 적기에 납품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유럽 회사들이 그것은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이 물건을 만들 때 온실가스를 마구마구 뿜어내면서 만들지는 않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석탄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로 공장을 돌려서 만들어낸 물건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 소셜 같은 경우는 네. 어떻습니까? 소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 다양성 또 형평성의 차원에서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것이 기업의 ESG 경영에 있어서는 좀 취약점으로 좀 이렇게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뭐 그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only dry cleaning이란 그 라벨이 달린 옷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네. 선언했다면서 이런 것도 이제 환경과 관련된 네, 거겠죠?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를 네.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네. 그냥 이제 물 세탁하는 것에 비해서 환경적인 부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네. 이제 물건을 제조하고 이제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최종 소비자에게 이제 이 물건이 도달했을 때 네. 어떻게 해야지 그런 환경적인 부담을 줄일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그래서 하겠다는 독일의 겁니다. 세탁소는 60%가 웻 클리닝을 도입했다 네. 이런 이제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어 프리 있잖아요. 네. 장애를 좀 없애준다. 네, 네, 이런 네. 것도 소셜에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회의 이제 구성원이 이제 그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모두 이제 그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품의 어떤 설계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이제 배리어들을 없애가는 그런 디자인을 회사가 먼저 해야 우리 소비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용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화장품 용기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점자 표시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뭔가 특히 분리수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점자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두면 이제 장애인 분들도 분리수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ESG의 G는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사실 기업 지배 구조를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요. 네. 이거는 특히 좀 우리나라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재벌이라는 단어가 정말 그 고유명사로 통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그 구조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가장 큰 ESG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회사가 어떤 중요한 사업적인 결정을 할 때 이제 이사회와 또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오너의 입김이 작용이 돼서 이제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사실 지금까지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겪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그 의사결정의 절차가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 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인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ESG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 경제 중요한 화두로 계속 자리 잡겠죠. 네,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이 전 세계적으로 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또 우리나라도 이제 당장 내년부터 기업들의 이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네. 트렌드가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ES 경영의 트렌드 어떻게 될지 끝으로 좀 짚어주실. 네, 글쎄요. 먼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얼마나 이 많은 기업들이 이 하청의 재하청단에 이제 흩뿌려져 있는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의 이제 근로자들의 이 작업 환경이나 또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면서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ESG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